서유아의 웨딩드레스는 순백색이 아니었다. 상아색에 가까운 무릎을 살짝 덮는 길이의 소박한 원피스였다. 그녀의 손에 들린 부케 역시 화려한 장미나 백합 다발이 아닌 들판에서 막 꺾어온 듯한 작은 들꽃 몇 송이가 전부였다. 결혼식이라고 부르기에도 민망한 구청의 작은 서약실 안에는 두 사람의 결합을 축복해줄 하객 하나 없었다. 창밖으로 들어오는 오후의 햇살만이 유일한 증인인 양 두 사람의 어깨 위로 희미하게 부서져 내리고 있었다. 유하의 맞은편에 선 남자, 박진우는 낡았지만 깨끗하게 다려입은 정장 차림이었다. 그의 얼굴은 세간의 평가처럼 잘생기지 않았고 어깨는 고된 노동으로 다져졌지만 어딘가 모르게 위축되어 보였다. 주변의 모든 것이 초라했지만 유하의 표정만은 호수처럼 고요하고 단단했다. 그녀는 진우의 거친 손을 부드럽게 감싸쥐며 그를 향해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그 미소를 보는 진우의 마음속에서는 복잡한 감정의 파도가 일렁겼다. 이 모든 것은 철저히 계획된 시험이었다.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재벌, 태산그룹의 유일한 후계자인 강민준이 자신의 진짜 신분을 숨기고 가장 비참하고 볼품없는 남자, 박진우로 위장한 채 벌이는 거대한 연극. 그의 주변을 맴돌던 수많은 여자들은 그의 부와 배경만을 보고 달려드는 나비와 같았다. 진심을 찾고 싶었다. 돈과 외모라는 껍데기를 모두 벗겨낸 후에도 자신의 내면을 봐줄 수 있는 단 한 사람을. 서유아는 그 마지막 시험대 위에 오른 피험자였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그가 예상했던 동정이나 불안이 아닌 흔들림 없는 신뢰와 평온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 순간 민주는 자신이 설계한 이 냉혹한 시험이 어쩌면 자신에게 더 가혹한 것이 될지도 모른다는 예감에 휩싸였다. 혼인신고서에 서명을 마친 두 사람이 구청을 나섰을 때 차가운 가을바람이 유하의 뺨을 스쳤다. 유일한 친구인 민지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민지는 유하를 한쪽으로 끌어당기며 거의 속삭이듯 말했다. 유하야, 정말 이대로 괜찮겠어? 다시 생각해봐. 저 남자가 너한테 뭘 해줄 수 있는데 집도 직장도 미래도 아무것도 없잖아. 민지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걱정과 함께 이해할 수 없다는 안타까움이 묻어났다. 그녀의 눈길이 잠시 진우에게 머물렀다가 경멸을 감추지 못한 채 다시 유에게로 돌아왔다. 주변을 지나가던 사람들도 힐끗거리며 수군거렸다. 어울리지 않는 한 쌍을 향한 노골적인 시선들이 비수처럼 날아와 박혔다. 유아는 그런 시선들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민지의 손을 잡았다. 민지야, 걱정해줘서 고마워. 하지만 나는 진우 씨의 지금 모습이 아니라 그 사람의 내면을 봤어. 누구보다 따뜻하고 성실한 사람이야. 우리는 함께 만들어갈 수 있어.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힘이 있었다. 그것은 맹목적인 믿음이 아니라 사람의 본질을 꿰뚫어 본 자만이 가질 수 있는 확신이었다. 진우는 조금 떨어진 곳에서 두 사람의 대화를 묵묵히 듣고 있었다. 그는 민지의 말이 틀리지 않음을 알았다. 지금의 박진우는 서유에게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무능력한 남자가 맞았다. 하지만 유하의 대답은 그의 심장을 날카롭게 찔렀다. 그녀는 시험 문제를 푸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자신이라는 사람을 믿고 있었다. 두 사람이 함께 돌아온 곳은 서울의 오래된 동네, 가파른 언덕 꼭대기에 위치한 옥탑방이었다. 좁은 계단을 오르자 낡은 초록색 옥상 바닥과 금이 간 시멘트 벽이 그들을 맞았다. 문을 열고 들어선 작은 방은 한 사람이 눕기에도 비좁아 보였다. 낡은 싱크대와 작은 냉장고, 그리고 창가에 놓인 작은 책상이 세간의 전부였다. 창문 너머로는 화려한 도시의 야경이 비현실적으로 펼쳐져 있었다. 수많은 빌딩들이 뿜어내는 불빛의 바다는 마치 이곳의 가난과 절망을 비웃는 듯했다. 이곳이 앞으로 두 사람이 함께 살아갈 신혼집이었다. 진우는 유하의 얼굴에서
실망의 기색을 찾으려 했지만 그녀는 오히려 담담한 표정으로 방 안을 둘러볼 뿐이었다. 유아는 작은 가방을 내려놓고 소매를 걷어붙였다. 그리고는 익숙한 듯이 먼지 쌓인 창문을 닦고 흩어진 물건들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그녀의 손길이 닿을 때마다 차갑고 낯설었던 공간은 조금씩 온기를 찾아갔다. 그녀는 냉장고를 열어보고는 내일 아침에는 따뜻한 밥이랑 된장찌개를 끓여줄게요 라며 미소 지었다. 그 모습은 마치 오랜 시간 이곳에서 살아온 사람처럼 자연스러웠다. 진우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저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그는 수많은 호화로운 저택과 펜트하우스에서 살아왔지만 그 어떤 곳에서도 이런 종류의 평온함을 느껴본 적이 없었다. 그녀는 가난을 연기하는 것이 아니라 가난 속에서 삶을 꾸려나가는 법을 아는 사람이었다. 유아가 진우를 처음 만난 것은 비 오는 날의 버스 정류장에서였다. 갑작스러운 소나기에 사람들이 모두 처마 밑으로 뛰어들었을 때 한 할머니가 폐지를 가득 실은 손수레를 끌고 힘겹게 언덕을 오르고 있었다. 모두가 외면했지만 진우만이 말없이 다가가 손수레를 함께 밀어주었다. 비에 흠뻑 젖은 그의 등과 할머니에게 건네는 무뚝뚝하지만 따뜻한 목소리를 유아는 잊을 수 없었다. 그 후로도 몇 번 그녀는 그가 남들이 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선행을 베푸는 모습을 보았다. 그는 가진 것이 없었지만 누구보다 많은 것을 나누는 사람이었다. 세상이 말하는 조건들은 그에게 없었지만 유아가 생각하는 삶의 가장 중요한 가치들은 모두 그에게 있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좁은 방에 나란히 누웠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진우는 자신이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혼란스러웠다. 이것은 오직 진실한 사랑을 찾기 위한 마지막 방법이라고 스스로를 합리화했지만 서유아라는 여자의 순수한 믿음 앞에서 그는 자신이 점점 더 비겁한 기만자가 되어가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이 모든 것이 거짓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어떤 표정을 지을까? 배신감에 몸서리치며 자신을 증오하게 될까? 그는 감히 상상할 수 없었다. 그의 마음속에서 시험을 주관하는 냉정한 재벌 3세 강민준과 그녀의 온기에 흔들리는 가난한 남자 박진우가 격렬하게 충돌하고 있었다. 유아는 잠든 척 눈을 감고 있었지만 사실은 모든 것을 느끼고 있었다. 옆에 누운 남자의 뒤척임, 그의 불안한 숨소리, 그리고 자신을 향한 복잡한 시선까지도. 그녀는 바보가 아니었다. 그녀 역시 그에게서 석연치 않은 부분들을 어렴풋이 느끼고 있었다. 그의 손은 노동으로 거칠었지만 가끔씩 드러나는 몸가짐이나 말투에서는 평범한 노동자에게서는 찾아보기 힘든 기품이 묻어났다. 하지만 그녀는 묻지 않았다. 지금 당장 중요한 것은 그의 과거가 무엇인지, 그가 무엇을 숨기고 있는지가 아니었다. 그녀에게 중요한 것은 자신이 선택한 사람에 대한 믿음, 그리고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함께 헤쳐나가겠다는 스스로의 약속이었다. 밤이 깊어지고 도시의 소음이 잦아들자 옥탑방에는 두 사람의 숨소리만이 남았다. 유아는 조용히 일어나 창가로 다가갔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은 여전히 화려하게 빛나고 있었다. 저 수많은 불빛 아래에는 또 얼마나 많은 욕망과 거짓, 그리고 상처들이 숨겨져 있을까? 그녀는 유리창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았다. 화려하지도 특별하지도 않은 평범한 얼굴.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단단하고 깊었다. 그녀는 미소 지었다. 앞으로 어떤 시련이 닥칠지 알 수 없었지만 그녀는 두렵지 않았다. 자신의 선택을, 그리고 자신의 곁에 있는 사람을 믿었기 때문이다. 이것은 그녀의 인생에서 가장 큰 도박이었고 그녀는 기꺼이 모든 것을 걸기로 결심했다. 그 순간 어둠 속에서 그녀를 지켜보던 진우의 눈빛이 미세하게 흔들렸다. 시험은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었다. 결혼 후 첫 아침이 밝았다.
유아는 약속대로 따뜻한 밥과 보글보글 끓는 된장찌개를 아침상에 올렸다. 변변한 반찬 하나 없는 초라한 식탁이었지만 그녀는 정성껏 음식을 차렸다. 진우는 말없이 숟가락을 들었다. 평생 최고의 요리사들이 만든 진수성찬만을 먹어온 그의 혀끝에 평범한 된장찌개의 구수한 맛이 어색하면서도 깊게 파고들었다. 그것은 단순한 음식의 맛이 아니었다. 누군가가 자신을 위해 정성을 다해 차려준 따뜻한 마음의 맛이었다. 그는 고개를 들어 유하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아무렇지 않은 척 밥을 먹고 있었지만 그의 반응을 살피는 긴장된 기색이 역력했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맛있네요 라고 중얼거렸다. 그 한마디에 유하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피어났다. 아침 식사 후 진우는 아르바이트를 하러 나섰다. 그가 맡은 역할은 건설 현장의 일용직 노동자였다. 태산그룹의 후계자가 먼지 자욱한 공사장에서 벽돌을 나르는 모습은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그림이었다. 그는 일부러 가장 힘들고 고된 일을 자처했다. 몸이 고될수록 복잡한 머릿속이 조금이나마 단순해지는 것 같았다. 동료 인부들은 박진우를 무시하고 멸시했다. 저렇게 비실비실해서 어디다 쓰겠어. 얼굴도 못생긴 놈이 장가는 어떻게 갔대. 그들의 비아냥거림을 들으며 그는 서유아가 감당해야 했을 시선들을 떠올렸다. 그녀는 이 모든 것을 알면서도 자신의 손을 잡아주었다. 같은 시각 유아는 새로운 삶을 계획하고 있었다. 그녀는 작은 공방에서 도자기를 만드는 재능 있는 예술가였지만 결혼과 함께 잠시 일을 쉬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마냥 진우에게 기댈 생각이 없었다. 그녀는 자신의 작은 작업실을 정리하고 온라인으로 자신의 작품을 판매할 방법을 모색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진우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두 사람의 삶을 함께 책임지고 싶었다. 그녀의 움직임 하나하나에는 독립적이고 강인한 의지가 담겨 있었다. 그녀는 동정받아야 할 가난한 남자의 아내가 아니라 자신의 삶을 주체적으로 개척해 나가는 동반자였다. 저녁이 되어 진우가 파김치가 된 몸으로 돌아왔을 때 옥탑방은 아침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변해 있었다. 유아는 어디서 구해왔는지 작은 화분 몇 개를 창가에 놓아두었고 낡은 책상 위에는 예쁜 천이 덮여 있었다. 방 안에는 은은한 흙냄새와 함께 그녀가 구운 쿠키 냄새가 감돌았다. 유아는 고생 많았죠 라며 따뜻한 물수건을 건넸다. 진우는 그 물수건을 받아들고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는 그녀에게 가난과 절망을 시험하려 했는데 그녀는 그 잿더미 위에서 희망과 삶의 향기를 피워내고 있었다. 이 여자는 대체 어떤 사람일까? 그의 계획은 서서히, 하지만 분명하게 어긋나기 시작하고 있었다. 그날 밤 진우는 자신의 오른팔이자 유일한 조력자인 윤 비서에게서 온 문자를 확인했다. 최세라 이사님이 두 분의 거주지를 알아냈습니다. 곧 움직임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최세라, 그의 이복 고모의 딸이자 태산그룹의 야심가. 그녀는 강민준을 몰아내고 그룹을 차지하기 위해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는 인물이었다. 그녀에게 가난하고 볼품없는 박진우와 결혼한 서유아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공격 목표였다. 드디어 첫 번째 시험대가 본격적으로 막을 올리려 하고 있었다. 민주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잠든 유하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폭풍이 몰려오고 있었다. 과연 그녀는 이 거친 파도를 어떻게 헤쳐나갈까? 그는 불안감과 함께 기묘한 기대감을 느꼈다. 어쩌면 그녀는 모두의 예상을 뒤엎고 자신만의 방식으로 폭풍의 눈을 향해 걸어 들어갈지도 모른다. 결혼 후 며칠간의 시간은 잔잔한 물결처럼 흘러갔다. 서유하와 박진우는 달아빠진 부부처럼 각자의 일상에 녹아들었다. 유아는 새벽같이 일어나 진우의 아침을 차리고 그는 고된 노동으로 해진 옷을 입고 일터로 향했다.
유하는 그가 떠난 뒤에 적막한 옥탑방을 자신만의 온기로 채워나갔다. 먼지를 닦고 낡은 가구에 배치를 바꾸고 작은 도예용 물레를 한쪽에 가져다 놓았다. 그녀의 손끝에서 죽어있던 공간이 서서히 숨을 쉬기 시작했다. 저녁이 되어 진우가 녹초가 된 몸으로 돌아오면 그녀는 따뜻한 저녁 식사와 함께 그의 지친 어깨를 말없이 다독여 주었다. 진우는 그 평온함이 낯설면서도 중독성 강한 약처럼 서서히 자신을 잠식하고 있음을 느꼈다. 그는 시험을 진행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이 연극 같은 현실에 길들여지고 있는 것인지 혼란스러웠다. 폭풍의 전조는 고급스러운 문양이 새겨진 한 통의 초대장이었다. 태산그룹의 문화재단이 주최하는 신진작가 후원자선 바자회의 초대장이었다. 수신인은 서유하였다. 유하는 의아해했다. 자신의 이름이 어떻게 이런 권위 있는 재단에까지 알려졌을 리가 없었다. 초대장에는 그녀의 작은 도에 작품 하나를 바자회에 출품해주면 좋겠다는 정중한 요청까지 적혀 있었다. 이것은 무명 작가인 그녀에게는 꿈 같은 기회였다. 하지만 진우는 그 초대장의 발신인이 누구인지, 그 이면에 어떤 검은 의도가 숨어 있는지 즉시 알아차렸다. 최세라, 그의 교활한 사촌이 드디어 움직이기 시작한 것이다. 이것은 기회가 아니라 서유아를 상류사회의 한복판으로 끌어들여 철저히 짓밟기 위해 파놓은 함정이었다. 진우는 갈등했다. 이 사실을 유아에게 알려야 할까? 아니면 이건 역시 시험의 일부로 받아들이고 그녀가 어떻게 헤쳐나가는지 지켜봐야 할까? 그의 내면에서 강민준의 냉정함이 속삭였다. 이것이야말로 그녀의 진정한 강인함을 확인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결국 그는 입을 다물기로 결정했다. 유하가 기뻐하는 모습을 보며 그는 일부러 어색하게 물었다. 내가 같이 가도 괜찮을까요? 나 같은 사람이 그런 자리에 어울릴지 모르겠네요. 유하는 그의 손을 잡으며 환하게 웃었다. 무슨 소리예요? 당신은 내 남편인데 당연히 같이 가야죠. 그녀의 순수한 믿음이 그의 양심을 날카롭게 핥히었다. 그는 자신이 지금 얼마나 잔인한 짓을 하고 있는지 절감했지만 연극을 멈출 수는 없었다. 바자회가 열리는 날, 두 사람은 어색한 차림으로 강남의 한 갤러리 앞에 섰다. 진우는 윤 비서가 몰래 준비해준 몸에 맞지 않는 낡은 느낌의 정장을 입었고, 유아는 자신이 가진 옷 중에 가장 단정한 원피스를 골라 입었다. 갤러리 안으로 들어서자마자 다른 세상이 펼쳐졌다. 화려한 샹들리에 아래 최고급 명품으로 치장한 사람들이 샴페인 잔을 부딪히며 우아한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그들 사이에서 남루한 차림의 유하와 진우는 마치 다른 종족처럼 이질적이었다. 모든 시선이 경멸과 호기심, 그리고 노골적인 조롱을 담아 두 사람에게로 쏟아졌다. 유하는 자신도 모르게 진우의 팔을 꽉 잡았다. 진우는 그녀의 작은 떨림을 느끼며 마음이 무거워졌다. 그때 바자회의 주최자인 최세라가 악어 가죽 핸드백을 든 채 우아한 미소를 지으며 다가왔다. 그녀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수억 원을 호가하는 명품으로 휘감고 있었다. 서유아 작가님, 와주셔서 정말 영광이에요. 그녀는 유하의 손을 잡으며 말했지만 그녀의 눈은 진우를 위아래로 훑으며 경멸의 빛을 숨기지 않았다. 그리고 이쪽은 남편분이시군요. 말씀은 많이 들었어요. 참 소박하고 진실한 사랑을 하시는 것 같아 보기 좋네요. 그녀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는 교묘하게 깎아내리는 가시가 돋쳐 있었다. 주변에서 나지막한 웃음소리가 터져나왔다. 유하의 얼굴이 살짝 굳어지는 것을 보며 세라의 입계는 만족스러운 미소가 번졌다. 세라는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킨 뒤 마이크를 잡고 단상 위로 올라갔다. 그녀는 이번 바자회의 취지를 설명한 뒤 갑자기 유하를 지목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는 아주 특별한
신진 작가 한 분을 모셨습니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예술에 대한 순수한 열정을 잃지 않고 있는 서유하 작가님입니다. 모든 조명과 시선이 유에게로 쏠렸다. 유하는 당황했지만 애써 침착함을 유지했다. 세라는 계속해서 말했다. 작가님의 작품을 보니 그 소박하고 꾸밈없는 아름다움이 작가님의 삶과 꼭 닮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남편분의 헌신적인 외조가 큰 힘이 되었겠죠. 어떤 일을 하시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이것은 명백한 공격이었다. 진우의 직업을 공개적으로 밝혀 망신을 주려는 의도였다. 진우가 나서려는 순간 유하가 먼저 입을 열었다. 그녀는 마이크를 건네받아 단상 앞으로 걸어 나갔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다. 제 남편은 세상의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정직한 땀을 흘리는 사람입니다. 그 땀방울 하나하나가 제게는 그 어떤 보석보다 귀하고 제 예술의 가장 큰 영감이 됩니다. 그녀의 말에 장내는 순간 정적이 흘렀다. 예상치 못한 당당한 대답에 최세라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다. 유하는 이어서 말했다. 예술은 부유한 사람들만의 전유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평범한 삶 속에 가장 위대한 예술이 숨쉬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녀의 말은 작지만 큰 울림이 되어 사람들의 가슴에 파고들었다. 하지만 최세라는 쉽게 물러서지 않았다. 그녀는 2단계 공격을 개시했다. 그녀는 유하가 출품한 작은 백자 화병을 가리키며 옆에 있던 미술평론가에게 의견을 물었다. 돈으로 매수된 평론가는 기다렸다는 듯이 입을 열었다. 형태의 독창성도 부족하고 유약의 발림이나 색감 역시 아마추어 수준을 벗어나지 못했군요. 솔직히 말해 예술적 가치를 논하기에는 민망한 수준의 습작입니다. 그의 혹평의 장내는 다시 술렁이기 시작했다. 그것은 유하의 자존심과 그녀의 예술가로서의 정체성을 송두리째 짓밟는 잔인한 선고였다. 유하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바로 그때 세라의 어머니이자 태산그룹의 안주인인 오지연 회장이 실수를 가장하여 유하의 화병을 손으로 쳐서 바닥에 떨어뜨렸다. 쨍그랑 하는 날카로운 파열음과 함께 백자는 산산조각이 났다. 오 회장은 과장된 몸짓으로 놀라는 척하며 말했다. 어머나, 이를 어쩌지. 내 실수로 귀한 작품을 망가뜨렸네. 그녀는 지갑에서 수표 몇 장을 꺼내 유하의 손에 쥐어주려 했다. 미안해서 어쩌지. 비싼 건 아니겠지만 이걸로라도 보상이 되었으면 좋겠구나. 그 금액은 화병의 가치는커녕 유하의 노력과 자존심을 모독하는 푼돈에 불과했다. 모든 것이 완벽하게 짜인 각본이었다. 동정과 모욕을 동시에 퍼부어 그녀를 완전히 무너뜨리려는 계산이었다. 모두가 유하가 울음을 터뜨리거나 혹은 굴욕적으로 그 돈을 받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하지만 그녀는 달랐다. 그녀는 허리를 숙여 깨진 백자 조각 하나를 조심스럽게 집어들었다. 그리고는 오 회장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다. 괜찮습니다, 회장님. 본래 모든 것은 언젠가 깨어지기 마련이니까요. 그녀는 깨진 조각을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말을 이었다. 일본에는 킨츠기라는 전통적인 복원 기법이 있습니다. 깨진 도자기를 오추로 붙이고 그 틈을 금으로 메우는 기술이죠. 킨츠기를 거친 그릇은 깨지기 전보다 훨씬 더 아름답고 가치 있는 존재로 다시 태어난다고 합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강철 같은 의지가 담겨 있었다. 이 아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깨어졌기에 더 아름다워질 수 있는 기회를 얻은 셈이죠. 그러니 이 돈은 받지 않겠습니다. 제 작품의 가치와 제 자존심은 돈으로 환산할 수 없으니까요. 장내에는 완전한 침묵이 흘렀다. 아무도 예상치 못한 반격이었다. 그녀는 모욕을 지혜로 되돌려 주었고 파괴를 재탄생의 미학으로 승화시켰다. 최세라와 오지연 회장의 얼굴은
분노와 당혹감으로 붉게 물들었다. 이 모든 상황을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보고 있던 진우, 아니 강민주는 온몸에 전율이 흐르는 것을 느꼈다. 그는 분노를 억누르느라 주먹을 하얗게 쥐고 있었지만 그보다 더 큰 감정은 바로 경외감이었다. 그는 그녀가 울며 도망치거나 분노에 차 소리 지를 것이라 예상했다. 하지만 그녀는 가장 품위 있고 지적인 방식으로 자신을 공격한 세력의 심장부에 비수를 꽂았다. 그는 깨달았다. 자신이 지금 시험하고 있는 것은 평범한 여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거친 들판에 핀 연약한 꽃이 아니라 폭풍우 속에서도 꺾이지 않는 유연한 대나무 같은 사람이었다. 유아는 진우에게 다가가 이제 그만 가요 라고 속삭였다. 두 사람은 수많은 사람들의 멍한 시선을 뒤로 한 채 조용히 갤러리를 빠져나왔다. 밖으로 나오자 차가운 밤 공기가 두 사람의 달아오른 뺨을 식혀주었다.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두 사람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옥탑방에 도착해서도 침묵은 계속되었다. 진우는 그녀가 드디어 참았던 울음을 터뜨릴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유한은 옷을 갈아입고 조용히 물레 앞에 앉아 흙을 반죽하기 시작했다. 그녀의 눈빛은 슬픔이 아닌 새로운 영감으로 반짝이고 있었다. 그녀는 깨진 백자의 기억을, 킨츠기의 미학을 새로운 작품 속에 녹여낼 준비를 하고 있었다. 진우는 그런 그녀의 뒷모습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다. 그리고는 조용히 다가가 그녀의 어깨에 자신의 겉옷을 덮어주었다. 첫 번째 시험은 끝났다. 그리고 시험을 설계한 그는 피험자의 위대함 앞에서 완벽하게 패배했다. 갤러리에서의 소동 이후 옥탑방의 공기는 미묘하게 변했다. 박진우는 서유아를 대하는 태도가 전보다 한층 더 조심스러워졌다. 그의 시선에는 관찰자의 냉정함 대신 이해할 수 없는 상대를 향한 경외와 호기심이 담겨 있었다. 유아는 변함없이 평온한 일상을 유지했지만 그녀 역시 진우의 변화를 피부로 느끼고 있었다. 그녀는 아무것도 묻지 않았지만 고요한 수면 아래에서 두 사람 사이에 보이지 않는 탐색전은 계속되고 있었다. 그녀는 깨진 백자 조각들을 모아 오칠을 하기 시작했고 진우는 그녀가 작업하는 모습을 이전보다 더 오랜 시간 묵묵히 지켜보곤 했다. 두 사람 사이에는 말이 없었지만 침묵은 그 어떤 대화보다 더 많은 의미를 담고 있었다. 위기는 전혀 예상치 못한 곳에서 터져 나왔다. 유하의 아버지 서경석 장인은 3대째 가업을 이어온 실력 있는 도예가였다. 그는 시대의 흐름을 따르기보다 전통적인 방식을 고수하며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걸어온 사람이었다. 그의 작은 공방은 대기업에 납품하는 대량 주문 하나에 명운이 걸려있는 위태로운 구조였다. 어느 날 가장 큰 거래처였던 호텔 체인에서 갑작스럽게 계약 파기를 통보해왔다. 이미 제작에 들어간 수천 개의 식기 세트는 그대로 재고가 되었고 원자재 비용으로 빌린 대출금은 산더미처럼 불어났다. 공방은 순식간에 파산 위기에 내몰렸다. 그 배후에 최세라의 압력이 있었음을 아는 것은 진우뿐이었다. 그날 저녁 유하의 본가는 초상집 같은 분위기였다. 서경석 장인은 넋이 나간 사람처럼 앉아 있었고 어머니는 눈물만 훔치고 있었다. 유하의 오빠 서정우는 답답한 마음에 계속해서 담배만 태웠다. 대체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당장 다음 주까지 돌아오는 어음부터 막을 길이 없어. 한숨과 원망이 뒤섞인 대화가 오갔다. 진우는 그들 가족의 그림자처럼 구석에 조용히 앉아 있었다. 모두가 그를 없는 사람 취급했다. 가난하고 무능한 사위가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해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이다. 진우는 이 모든 것을 계산하고 있었다. 이것은 유하의 위기대처 능력과 지성을 시험해 볼 수 있는 두 번째 시험대였다. 한참 동안 침묵을 지키던 진우가 마치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요즘 건설 현장에서 일하다 보면 별 얘기를 다 듣는데
유럽 쪽에서 친환경 소재로 만든 수공예 식기 온라인 시장이 엄청나게 크고 있대요. 무슨 ESG 경영 때문에 기업들도 그런 제품을 많이 찾는다던데. 그는 일부러 어설프게 전문 용어를 어색하게 섞어가며 말했다. 그의 말은 절망에 빠진 가족들의 귀에 들어올 리 없었다. 유하의 오빠 정우는 신경질적으로 쏘아붙였다. 지금 그게 무슨 상관이야. 막노동꾼이 뭘 안다고 함부로 떠들어. 아버지 서경석 역시 그를 한심하다는 듯 쳐다볼 뿐이었다. 하지만 유하는 달랐다. 그녀의 귀는 정확하게 그가 던진 정보의 핵심을 포착했다. 그녀의 눈빛이 순간 날카롭게 빛났다. 그녀는 다른 가족들의 핀잔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진우에게 다가가 물었다. 그 얘기 조금만 더 자세히 해줄 수 있어요? ESG가 정확히 무슨 뜻이고 주로 어떤 온라인 플랫폼에서 거래가 이루어진대요. 그녀의 질문은 정확히 핵심을 꿰뚫고 있었다. 진우는 순간 당황했지만 같이 일하는 젊은 친구에게 주워들었다며 자신이 아는 정보를 두서없이. 하지만 핵심은 빠뜨리지 않고 흘렸다. 그는 일부러 복잡하고 생소한 정보들을 뒤섞어 그녀를 혼란에 빠뜨리려 했다. 과연 그녀가 이 정보의 홍수 속에서 진주를 골라낼 수 있을지 시험하고 싶었다. 유아는 진우의 말을 들은 뒤 가족들에게 잠시 생각할 시간을 달라고 하고는 자신의 옛방으로 들어갔다. 그녀는 낡은 노트북을 켜고 미친 듯이 무언가를 검색하고 분석하기 시작했다. 몇 시간이 흘렀다. 모두가 지쳐갈 무렵 유하가 결심에 찬 얼굴로 방에서 나왔다. 그녀는 가족들을 모두 앉혀놓고 마치 전문 컨설턴트처럼 브리핑을 시작했다. 그녀의 손에는 지난 몇 시간 동안 정리한 사업 계획서가 들려 있었다. 아빠, 오빠,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건 포기가 아니라 방향 전환이에요.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엄청난 설득력을 담고 있었다. 그녀는 먼저 현재 공방이 가진 문제점을 정확하게 분석했다. 단일 대기업에 의존하는 리스크 높은 수익 구조, 시대에 뒤떨어진 마케팅 방식, 전통이라는 이름 아래 갇혀버린 브랜드 가치. 그리고 그녀는 진우가 던져준 정보를 바탕으로 새로운 활로를 제시했다. 우리가 가진 전통 기술에 친환경과 지속 가능성이라는 스토리를 입혀야 해요. 그리고 타겟을 국내 대기업이 아니라 가치 소비를 중시하는 해외의 개인 소비자들로 바꿔야 합니다. 그녀는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칠판에 적어가며 설명했다. 전문적인 이커머스 웹사이트 구축 방안, 특정 인구 통계를 겨냥한 소셜 미디어 마케팅 전략, 그리고 재고로 남은 식기들을 활용한 크라우드 펀딩 프로젝트까지. 그녀의 입에서는 B2C, D2C, SEO 같은 전문 비즈니스 용어들이 막힘없이 쏟아져 나왔다. 가족들은 모두 입을 다물지 못했다. 늘 조용하고 순종적이라고만 생각했던 막내딸, 그리고 동생이 아니었다. 그녀는 시장의 흐름을 꿰뚫고 있었고 위기를 기회로 전환할 줄 아는 날카로운 전략가의 모습을 하고 있었다. 아버지 서경석이 멍하니 물었다. 유하야, 너 이런 건 다 어디서 배운 것이냐? 유하는 잠시 말을 고르다 대답했다. 그냥 평소에 책도 보고 인터넷으로 이것저것 찾아보는 걸 좋아해서요. 그녀는 슬쩍 진우를 쳐다보았다. 그녀의 눈빛은 당신이 던진 정보, 내가 제대로 받았어요 라고 말하는 것 같았다. 진우는 일부러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으며 감탄하는 척 연기했다. 와, 유하씨, 정말 대단하네요. 나는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는데. 하지만 그의 심장은 격렬하게 뛰고 있었다. 이건 예상을 뛰어넘는 수준이었다. 그녀가 제시한 사업 계획은 태산그룹의 신사업 기획팀에서나 볼 수 있을 법한 날카롭고 정교한 전략이었다. 평범한 도예가가 독학으로 이런 수준에 도달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웠다. 그녀는 대체 어떤 사람인가? 그녀의 과거에는 자신이 모르는 무엇이 숨겨져 있는 것일까?
시험의 주관자였던 그는 이제 완전히 혼란에 빠졌다. 피험자는 그의 예상 범위를 아득히 초월하여 오히려 그에게 질문을 던지고 있었다. 당신은 대체 누구냐고. 그는 그녀에게서 강한 지적 동질감과 함께 정체를 들킬지도 모른다는 아슬아슬한 긴장감을 동시에 느꼈다. 유하의 열정과 논리적인 설득에 가족들은 결국 그녀의 계획을 따르기로 결정했다. 절망으로 가득했던 집에 작은 희망의 불씨가 피어올랐다. 회의가 끝나고 옥탑방으로 돌아오는 밤길, 유하가 진우에게 넌지시 물었다. 아까 그 정보 정말 건설 현장에서 들은 거 맞아요? 꽤나 전문적인 내용이었는데. 진우는 가슴이 철렁했지만 애써 태연한 척 대답했다. 네? 네, 요즘 젊은 친구들은 아는 게 많으니까요. 유하는 더 이상 묻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의 침묵은 긍정이 아니었다. 그것은 확신에 가까운 의심의 시작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남편이 결코 평범한 막노동꾼이 아니라는 것을 직감하고 있었다. 그날 밤 진우는 잠든 유하의 옆에서 그녀가 작성한 사업 계획서를 몰래 다시 읽어보았다. 보면 볼수록 감탄만 나왔다. 이것은 단순히 위기를 모면하기 위한 임기응변이 아니었다. 전통 산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정확히 제시하는 장기적인 비전이었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휴대폰을 들어 윤 비서에게 문자를 보냈다. 서유아 씨의 과거에 대해 다시 한번 자세히 조사해. 내가 놓친 것이 있을 거다. 그는 이제 그녀를 시험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는 서유아라는 미지의 대륙을 탐험하기 시작했다. 그녀의 강인한 내면과 상처를 보듬는 따뜻함을 보았고, 이제는 누구도 예상치 못했던 빛나는 지성까지 발견했다. 그는 점점 더 깊이 그녀에게 빠져들고 있었다. 이 시험의 끝에서 그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 무엇일지 그는 전혀 예측할 수 없었다. 태산그룹 본사 45층, 최세라 이사의 집무실은 도시의 정형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거대한 유리창으로 둘러싸여 있었다. 하지만 그녀의 표정은 발밑의 화려한 풍경과는 정반대로 지독하게 일그러져 있었다. 그녀는 방금 보고받은 내용을 믿을 수 없다는 듯 태블릿 PC를 금방이라도 부술 것처럼 세게 움켜쥐고 있었다. 갤러리에서의 모욕적인 쇼는 서유아를 짓밟기는커녕 오히려 일부 사교계 인사들에게 그녀의 당당하고 지적인 이미지를 각인시키는 역효과를 낳았다. 설상가상으로 파산 직전이라던 그녀의 친정 공방이 해외 직판이라는 터무니없는 계획으로 재기를 모색하고 있다는 소식까지 들려왔다. 최세라는 본능적으로 위협을 느꼈다. 서유아는 그녀가 생각했던 순진하고 나약한 시골 처녀가 아니었다. 그녀는 가시를 숨기고 있는 예측 불가능한 존재였다. 어머니, 이대로는 안 되겠어요. 저 계집 보통이 아니에요. 세라는 어머니 오지연 회장과의 영상통화에서 분노를 사귀지 못한 채 말했다. 화면 너머의 오 회장은 우아하게 찻잔을 들며 냉소적으로 답했다. 뿌리째 뽑아버려야지. 잡초는 조금이라도 남겨두면 다시 기어오르는 법이란다. 모녀의 대화에는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냉혹함이 흘렀다. 그들에게 서유아는 반드시 제거해야 할 장애물에 불과했다. 강민준이 저런 여자에게 발목이 잡혀있는 한 태산그룹을 자신들의 손에 넣으려는 거대한 계획에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었다. 그들의 새로운 음모는 훨씬 더 집요하고 악랄하게 계획되기 시작했다. 그때부터 서유아의 가족 공방에는 보이지 않는 압박이 가해지기 시작했다. 유아가 밤새워 만든 사업 계획에 따라 웹사이트를 개설하고 해외 바이어들과 접촉을 시도했지만 이상하게 모든 것이 막혀 있었다. 자금 대출을 신청한 은행에서는 번번이 거절 통보가 날아왔고 어렵게 성사시킨 해외 배송 계약은 운송업체 측의 일방적인 파기로 무산되었다. 마치 거대한 벽이 자신들을 가로막고 있는 듯한 답답함이었다. 유하의 오빠는 누가 우리를 일부러 방해하는 것 같아 라며 울분을 토했지만 작은 공방의 힘으로는
그 배후를 알아낼 방법이 없었다. 최세라는 태산이라는 거대한 이름의 그늘 아래서 돈과 권력으로 그들의 숨통을 서서히 조이고 있었다. 동시에 최세라는 사설 흥신소를 고용해 서유아의 과거를 샅샅이 파헤치기 시작했다. 그녀의 학창시절, 교우관계, 연애사까지 먼지 한 톨이라도 찾아내어 스캔들을 만들 작정이었다. 하지만 며칠 뒤 흥신소에서 돌아온 보고서는 실망스럽기 짝이 없었다. 서유아의 삶은 물처럼 맑고 깨끗했다. 학창시절 내내 우수한 성적을 유지했고 어려운 가정 형편에도 불구하고 단 한 번도 엇나간 적이 없었다. 늘 주변 사람들에게 친절했고 묵묵히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온 그야말로 흠잡을 데 없는 인생이었다. 보고서를 읽는 최세라의 표정은 더욱 흉악해졌다. 완벽하다는 것은 그 자체로 그녀에게는 참을 수 없는 모욕이었다. 그녀는 더러운 술을 써서라도 그녀의 하얀 옷에 진흙을 묻히기로 결심했다. 한편 유하는 가족의 사업을 위해 동분서주하면서도 남편 박진우에 대한 의심을 거두지 않고 있었다. 그에 대한 의문점들은 작은 조각들처럼 그녀의 머릿속에 흩어져 있었고 시간이 지날수록 그 조각들은 서서히 하나의 그림을 향해 맞춰지고 있었다. 그의 손은 분명 고된 노동으로 굳은 살이 박여 있었지만 찻잔을 들거나 책장을 넘기는 손가락의 움직임은 노동자의 그것이라고는 믿기 어려울 만큼 우아하고 기품이 있었다. 한 번은 늦은 밤 TV에서 흘러나오는 프랑스 영화의 대사를 잠결에 유창한 프랑스어로 따라 중얼거리다가 화들짝 놀라며 잠꼬대라고 둘러댄 적도 있었다. 가장 결정적인 단서는 돈이었다. 공방이 자금난으로 허덕일 때마다 그는 어디선가 위험한 공사 현장에서 받은 보너스라거나 동료들과 함께 산 복권에 당첨됐다는 식의 어설픈 이유를 대며 현금을 내밀었다. 금액이 크지는 않았지만 늘 가장 절실한 순간에 기적처럼 나타났다. 처음에는 그의 행운에 감사했지만 우연히 반복되면 필연을 의심하게 되는 법이다. 유아는 그가 주는 돈을 받으면서도 그 돈의 출처가 그가 말하는 것이 아님을 직감했다. 그의 주머니 사정으로는 결코 감당할 수 없는 깨끗하고 빳빳한 신권들이었다. 두 개의 플롯, 조웨세라의 공격과 유하의 의심, 이 교차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유하의 가족이 심혈을 기울여 만든 공방의 웹사이트가 정식으로 오픈하던 날 밤, 갑자기 사이트가 마비되는 사태가 벌어졌다. 전문적인 해커의 소행으로 보이는 정교한 디도스 공격이었다. 유하의 오빠는 컴퓨터 앞에서 어쩔 줄 몰라 하며 발만 동동 굴렀다. 그때 옆에서 상황을 지켜보던 진우가 실수로 컵에 담긴 물을 인터넷 공유기에 쏟아버렸다. 아스, 어쩌죠. 죄송합니다. 그의 과장된 사과와 함께 공유기의 전원이 꺼졌다. 잠시 후 공유기를 재부팅하자 거짓말처럼 해킹 공격이 멈춰 있었다. 오빠는 천만다행이다. 그냥 일시적인 오류였나봐 라며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하지만 유하의 눈은 속일 수 없었다. 그녀는 진우가 물을 쏟기 직전 주머니 속에 휴대폰을 향해 아주 빠르고 능숙하게 무언가를 입력하는 것을 똑똑히 보았다. 그것은 단순한 우연이나 실수가 아니었다. 철저히 계산된 행동이었다. 그는 외부의 누군가에게 신호를 보냈고 그 신호와 함께 해킹이 멈춘 것이다. 유하의 심장이 차갑게 가라앉았다. 이 남자는 자신의 남편은 이 모든 위기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졌으면서도 철저하게 자신을 숨기고 있었다. 대체 왜? 무엇을 위해서?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그 순간 진우, 즉 강민준의 내면은 격렬한 폭풍이 몰아치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시험을 스스로 망치고 있었다. 원래 계획대로라면 그는 서유아가 이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어떻게 무너지는지 혹은 어떻게 극복하는지를 냉정하게 관찰해야만 했다.
하지만 최세라가 그녀의 가족을 파멸시키려 하는 것을 지켜보면서 그는 더 이상 방관자로 남을 수 없었다. 끓어오르는 분노와 그녀를 보호하고 싶은 강렬한 감정이 이성을 마비시켰다. 그는 윤 비서를 통해 태산그룹 최고의 보안팀을 움직여 해킹 공격을 막아냈다. 그녀를 도울 때마다 자신의 정체가 드러날 위험이 커진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는 멈출 수가 없었다. 냉정한 시험관과 사랑에 빠진 남자 사이에서 그는 위태로운 줄타기를 하고 있었다. 그날 밤 옥탑방에 돌아온 유한은 잠든 진우의 얼굴을 한참 동안 내려다보았다. 그녀의 머릿속에서는 모든 퍼즐 조각들이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었다. 갤러리에서의 침착하고 지적인 대응, 누구도 생각지 못한 사업 전략을 제시할 수 있었던 정보력, 기적처럼 나타났던 돈, 그리고 오늘 벌어진 해킹 사건까지. 이 모든 것을 종합했을 때 결론은 단 하나였다. 자신의 남편 박진호는 세상이 아는 그런 평범하고 무능한 남자가 아니었다. 그는 상상을 초월하는 거대한 비밀을 품고 있는 사람이었다. 문제는 더 이상 그가 무언가를 숨기고 있느냐가 아니었다. 그가 숨기고 있는 것이 무엇이며 왜 자신을 속이면서까지 이런 삶을 살고 있느냐는 것이었다. 그녀는 더 이상 운명의 피해자로 머물러 있지 않기로 결심했다. 이제부터는 자신의 삶에 던져진 이 거대한 수수께끼를 풀어내는 탐정이 될 차례였다. 태산이라는 이름의 속삭임은 더 이상 외부에서 들려오는 소음이 아니었다. 그것은 바로 자신의 옆자리에서 가장 가까운 사람의 숨결 속에서 흘러나오고 있었다. 서유아는 더 이상 순진한 아내가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의 삶 한가운데에 던져진 거대한 비밀을 파헤치는 탐정이 되었다. 그녀의 모든 행동은 이제 치밀한 의도와 관찰력을 동반했다. 아침에 남편의 옷을 챙겨줄 때는 주머니 안을 슬쩍 확인했고, 그가 잠든 밤에는 그의 낡은 지갑과 서랍 속을 조심스럽게 뒤졌다. 강민준이라는 이름을 증명할 신분증 따위는 당연히 없었다. 하지만 그녀는 다른 흔적들을 발견했다. 낡은 지갑에 숨겨진 칸에서 나온 최고급 맞춤 정장 브랜드의 명함 한 장, 그리고 그가 건설 현장에서 일하기 훨씬 이전에 발행된 것으로 보이는 고급 호텔바의 오래된 영수증 조각. 그것들은 가난한 노동자 박진우의 삶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이질적인 과거의 파편들이었다. 그녀의 의심이 짙어지는 동안 강민주는 태산그룹에 보이지 않는 통치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해야만 했다. 최세라가 이사회를 장악하려는 움직임이 포착되자 그는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었다. 그는 옥탑방 근처의 낡은 공중전화 부스 안에서 음성 변조 기능이 있는 보안폰을 통해 그룹의 긴급 임원 회의에 참석했다. 해외 장기 출장을 핑계로 목소리만으로 회의를 주재하는 그의 모습은 위태로웠다. 화면 너머로 최세라는 실체 없는 후계자의 리더십을 교묘하게 공격하며 자신의 입지를 다지고 있었다. 언제까지 목소리만으로 그룹을 이끌 생각이신지 모르겠군요. 주주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 순간 민주는 박진우의 어눌함을 벗어던지고 냉혹한 지배자의 목소리로 응수했다. 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내가 아무것도 보고 있지 않다고 착각하지 마시오. 최 이사. 태산은 당신의 놀이터가 아닙니다. 그는 몇 마디 말로 이사회의 분위기를 뒤집고 자신의 충성 세력인 윤 비서를 통해 세라의 계획을 저지할 지시를 내렸다. 전화 부스의 유리창에 비친 그의 얼굴은 유하가 아는 온화한 남편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차갑고 날카로운 지배자의 얼굴이었다. 유하는 결심했다. 더 이상 추측만으로는 안 된다. 그녀는 직접 그의 뒤를 밟기로 했다. 그가 일하러 나가는 아침, 유하는 친정에 다녀오겠다는 말을 남기고 조용히 그의 뒤를 따랐다. 진우는 예상대로 버스를 타고 공사 현장으로 향했다. 유하는 멀리서 그가 안전모를 쓰고 동료들과 섞여 벽돌을 나르는 모습을 확인했다. 그녀의 마음속에서
작은 실망감이 피어올랐다. 어쩌면 모든 것이 자신의 과민한 상상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한 순간이었다. 하지만 몇 시간이 지난 뒤 그는 동료들 몰래 현장을 빠져나와 다른 버스에 올라탔다. 유한은 심장이 뛰는 것을 느끼며 그의 뒤를 쫓았다. 그가 내린 곳은 사람들의 눈에 잘 띄지 않는 한적한 강변의 주차장이었다. 그곳에는 값비싼 검은색 세단 한 대가 서 있었다. 차에서 내린 사람은 며칠 전 공방의 웹사이트 구축을 도와주었던 친절한 IT 전문가 윤 기사, 바로 윤 비서였다. 유한은 나무 뒤에 몸을 숨기고 그 광경을 지켜보았다. 작업복 차림의 진우가 다가가자 최고급 정장을 입은 윤 비서는 90도로 허리를 숙여 그에게 인사했다. 도련님, 지시하신 서류입니다. 그는 두꺼운 서류 봉투를 공손하게 건넸다. 그 순간 진우의 분위기는 180도 바뀌었다. 더 이상 어깨를 움츠린 노동자가 아니었다. 그는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익숙하게 서류를 받아들고 날카로운 눈으로 내용을 훑어보았다. 그는 윤 비서에게 무언가 지시를 내렸고 윤 비서는 한치의 오차도 없이 그의 말을 받아 적었다. 유한은 숨을 죽였다. 저것이 그의 진짜 모습이었다. 모든 것을 지배하고 명령하는 자의 모습. 윤 비서와 헤어진 뒤 강민주는 잠시 차 안에 홀로 남았다. 윤 비서는 최세라가 유하의 가족을 어떻게 압박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 사회가 그의 귀환을 얼마나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지에 대해 상세히 보고했다. 민주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다. 유에 대한 그의 감정은 이제 더 이상 시험의 변수가 아니었다. 그것은 그의 삶의 중심이 되어버렸다. 윤 비서가 가져다준 최고급 도시락과 명품 시계가 눈에 들어왔지만 그는 아무런 감흥도 느끼지 못했다. 오히려 옥탑방의 낡은 식탁에서 유아가 끓여주던 된장찌개의 구수한 냄새가 그리웠다. 이 거대한 연극은 그를 가두는 감옥이 되었지만 동시에 그가 유일하게 진정한 안식을 찾은 곳이기도 했다. 그는 그녀를 깊이 사랑하게 되었고 이 모든 진실이 밝혀졌을 때 그녀를 잃게 될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그의 심장을 옥죄었다. 유한은 충격에 휩싸인 채 도서관의 컴퓨터 앞에 앉았다. 그녀가 본 광경은 명백한 증거였다. 이제 남은 것은 그의 정체를 밝혀내는 것뿐이었다. 그녀는 윤 비서가 건넨 서류 봉투에 희미하게 찍혀있던 로고를 기억해냈다. 세 개의 산이 겹쳐진 모양의 로고. 그녀는 검색창에 그 로고의 특징을 입력했다. 화면에 나타난 결과는 태산그룹이었다. 대한민국 경제의 심장부라 불리는 거대 재벌.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태산그룹의 지배구조와 관련된 기사들을 클릭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마침내 한 기사에서 결정적인 단서를 발견했다. 몇 달째 공식 석상에서 모습을 감춘 베일에 쌓인 후계자에 대한 기사였다. 기사에는 그의 이름이 적혀 있었다. 강민준. 그 이름을 본 순간 유하의 머릿속에서 모든 것이 연결되었다. 잠결에 그가 중얼거렸던 이름, 오래된 영수증에 적혀 있던 이니셜 KMJ. 모든 것이 하나의 점을 향하고 있었다. 유한은 강민준이라는 이름으로 다시 검색했다. 대부분의 최근 사진은 언론 통제로 인해 삭제되어 있었지만 오래된 대학 시절의 기사 하나를 찾아낼 수 있었다. 차세대 리더로 주목받는 태산그룹 강민준, 경영학회에서 발표. 그 기사에 첨부된 화질이 좋지 않은 흑백 사진 속에는 지금보다 젊고 조금은 오만해 보이는 얼굴의 한 남자가 서 있었다. 하지만 그 눈빛만은 숨길 수 없었다. 그녀의 남편 박진우의 눈과 똑같았다. 진실은 거대한 파도처럼 그녀를 덮쳤다. 충격, 배신감, 분노,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뛰어넘는 기묘한 명료함. 모든 것이 마침내 이해가 되었다. 갤러리에서의 일, 공방에 대한 정보,
기적처럼 나타났던 돈, 해킹 사건까지. 그녀는 거대한 연극의 주인공이었고 동시에 유일한 관객이었다. 컴퓨터 화면의 불빛이 그녀의 얼굴을 차갑게 비추었다. 그녀의 표정에서 감정의 동요가 사라지고 차갑고 이성적인 결심이 서리기 시작했다. 이제 게임의 판도는 바뀌었다. 그녀는 더 이상 누군가의 시험대에 오른 피험자가 아니었다. 진실을 알게 된 순간 그녀는 이 게임의 새로운 플레이어가 되었다. 진실을 알게 된 서유아의 세상은 뒤집혔지만 그녀의 일상은 변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녀는 이전보다 더 완벽한 아내를 연기했다. 아침이면 그의 넥타이를 매주는 척하며 그의 맥박을 짚었고 저녁이면 그의 피곤한 어깨를 주무르는 척하며 그의 근육의 긴장도를 살폈다. 그녀의 모든 행동은 이제 사랑이라는 이름의 정교한 탐색전이었다. 그녀는 때때로 순진한 얼굴로 그에게 태산그룹에 대한 신문 기사를 읽어주며 그의 표정 변화를 관찰했고 우리 같은 사람들은 상상도 못할 세상이죠 라며 그의 반응을 떠보았다. 강민주는 그녀의 미묘한 변화를 감지했지만 그것이 가족이 겪는 위기 때문이라고만 짐작했다. 자신을 향한 날카로운 분석의 칼날이 바로 곁에 있었음을 그는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 오히려 그는 자신 때문에 그녀가 힘들어하는 것이라 자책하며 그녀를 지켜야 한다는 책임감을 더욱 무겁게 느꼈다. 최세라의 인내심은 바닥나 있었다. 서유아를 무너뜨리려던 그녀의 계획들이 번번이 실패로 돌아가자 그녀의 분노는 극에 달했다. 그녀는 더 이상 간접적인 방식으로는 안 된다고 판단했다. 그녀는 서유아 본인이 아니라 그녀가 가장 아끼는 것을 파괴하기로 결심했다. 바로 그녀의 아버지 서경석 장인의 평생의 명예와 자부심이었다. 계획은 교활하고 잔인했다. 최세라는 유령 회사를 내세워 서경석의 공방에 접근했다. 유럽 국제 아트 페어에 출품할 대규모 특별 에디션을 제작해달라는 거절할 수 없는 달콤한 제안이었다. 계약서에는 특정 지역에서만 나는 희귀한 흙과 유약을 사용해야 한다는 까다로운 조항이 포함되어 있었다. 서경석 장인은 평생의 수건이던 해외 진출의 기회 앞에서 의심 없이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다. 유령 회사는 계약 조항에 따라 엄청난 양의 특수 원자재를 공방으로 보내왔다. 평생을 흙과 함께 살아온 장인이었지만 그 흙이 도굴된 문화재 유적지에서 불법으로 채취된 것이라는 사실을 알 턱이 없었다. 그는 밤을 새워가며 혼신의 힘을 다해 작품들을 빚어냈다. 마침내 모든 작품이 완성되어 납품되던 바로 그날 최세라는 기다렸다는 듯이 언론과 경찰에 익명으로 제보를 넣었다. 인간 문화 제급 장인, 도굴된 문화유산으로 도자기 만들어 밀매 시도. 뉴스는 순식간에 퍼져나갔다. 경찰들이 공방에 들이닥쳤고 현장에서 발견된 흙과 완성된 도자기들은 모두 증거물로 압수되었다. 서경석 장인은 문화재 보호법 위반이라는 파렴치한 혐의로 경찰서에 연행되었다. 공방 앞에는 수많은 취재진이 몰려들었고 카메라 플래시는 쉴 새 없이 터져 나왔다. 한평생 정직과 신념으로 살아온 장인의 명예는 하루아침에 땅에 떨어졌다. 가족들은 충격과 절망에 빠져 속수무책으로 울기만 했다. 그 혼돈의 한가운데서 유하만이 얼음처럼 차가운 이성을 유지하고 있었다. 그녀의 눈은 눈물이 아닌 이 모든 것을 조종한 배후를 향한 불타는 분노로 이글거렸다. 그녀는 자신의 남편 박진우를 돌아보았다. 이 궁극적인 시험대 위에서 그가 어떻게 움직일지 그녀는 지켜보고 있었다. 강민주는 피가 거꾸로 솟는 것을 느꼈다. 최세라가 선을 넘었다. 자신을 공격하는 것은 참을 수 있었지만 아무 죄 없는 노인의 인생을 송두리째 파괴하려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일이었다. 그의 머릿속에서 시험이라는 단어는 완전히 지워졌다.
이것은 이제 시험이 아니라 전쟁이었다. 그는 더 이상 그림자 속에 숨어 있을 수 없었다. 그는 윤 비서에게 전화를 걸어 짧고 단호하게 명령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마. 태산이 가진 모든 것을 동원해서 24시간 안에 서경석 장인어른의 무죄를 입증하고 배후를 밝혀내. 이것은 명령이다. 그의 목소리에는 살기마저 서려 있었다. 그의 가면이 결정적으로 깨지기 시작한 순간이었다. 그의 명령이 떨어진 직후 기적이 일어났다. 대한민국 최고의 로펌 전갱임의 대표 변호사를 포함한 초호화 변호인단이 경찰서에 나타나 서경석 장인의 변호를 맡겠다고 나섰다. 그들은 한국 전통 예술을 후원하는 익명의 독지가의 요청으로 무보수 변론을 자처했다고 밝혔다. 이들의 등장은 그 자체로 거대한 사건이었다. 그들은 검찰의 허술한 증거들을 조목조목 반박하며 수사의 방향을 완전히 뒤집어 놓았다. 동시에 서경석 장인에게 원자재를 공급했던 유령 회사의 실체가 언론에 폭로되기 시작했다. 그 회사가 최세라 이사의 비자금과 연결되어 있다는 증거들이 우연히 기자들의 손에 들어갔다. 여론은 순식간에 뒤집혔고 서경석은 파렴치한 범죄자에서 거대 기업의 음모에 희생된 피해자로 바뀌었다. 이 모든 일들은 단 하루 만에 벌어졌다. 한 사람의 인생을 나락으로 떨어뜨렸다가 다시 구원하는 엄청난 힘의 과시였다. 대한민국에서 이런 일을 해낼 수 있는 존재는 손에 꼽을 정도였다. 유한은 이 모든 과정을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보았다. 그녀는 이것이 행운이나 기적이 아님을 알고 있었다. 이것은 막대한 부와 권력이 만들어낸 철저히 계산된 결과물이었다. 그리고 그 힘의 정점에는 바로 자신의 남편이 있었다. 결정적인 증거는 변호인단과의 미팅 자리에서 나왔다. 누구에게도 고개를 숙이지 않기로 유명한 오만한 대표 변호사가 회의 도중 걸려온 전화를 받기 위해 잠시 자리를 비웠다. 유한은 우연을 가장해 그의 뒤를 따랐다. 복도 저편에서 들려오는 변호사의 목소리는 평소의 그라고는 믿을 수 없을 만큼 공손하고 복종적이었다. 네, 회장님. 염려 마십시오. 말씀하신 대로 한치의 오차도 없이 처리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모든 것은 회장님의 뜻대로 될 것입니다. 전화를 끄는 변호사는 자신을 보고 있는 유하의 시선과 마주쳤다. 그의 눈에 스쳐 지나가는 당혹감. 그리고 그는 유하의 눈빛에서 무언가를 읽었다. 그는 그녀가 모든 것을 알고 있음을 직감했다. 그리고 그 순간 유하 역시 그가 통화한 상대가 누구인지를 완벽하게 확신했다. 모든 혐의를 벗고 풀려난 아버지를 모시고 집으로 돌아온 날, 가족들은 기적이라며 눈물의 파티를 열었다. 하지만 유한은 그 소란 속에서 조용히 빠져나와 옥탑방으로 먼저 돌아왔다. 잠시 후 비밀스러운 전쟁을 치르느라 완전히 녹초가 된 진우가 뒤따라 들어왔다. 그는 유하가 자신을 안아주며 고맙다고, 함께 있어줘서 힘이 되었다고 말해주기를 기대했다. 하지만 유하는 창밖을 바라보고 서 있었다. 방 안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진우가 조심스럽게 그녀의 이름을 불렀다. 유하씨. 유하는 천천히 그를 돌아보았다. 그녀의 눈빛은 그가 지금껏 단 한 번도 본 적 없는,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한 깊고 차가운 눈빛이었다. 그녀는 그에게 물었다. 아주 조용하고 나지막한 목소리로. 힘들었겠네요. 두 개의 전쟁을 동시에 치르느라. 그 질문은 망치처럼 그의 가면을 내리쳐 산산조각 냈다. 시험과 현실의 경계선이 마침내 완벽하게 지워졌다. 강민준의 세상은 그 한마디 질문에 무너져 내렸다. 두 개의 전쟁을 동시에 치르느라. 그 말은 그녀가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선언이었다. 그의 머릿속이 하얗게 비었다. 어떻게? 언제부터? 수많은 질문들이 폭풍처럼 몰아쳤지만
그는 단 한마디도 입 밖으로 꺼낼 수 없었다. 그의 얼굴에서 박진우의 어설픔과 불안함이 썰물처럼 빠져나가고 강민준의 날카롭고 혼란스러운 민낯이 고스란히 드러났다. 그는 난생 처음으로 완전한 패배감을 느꼈다. 자신이 설계한 게임의 판 위에서 그는 가장 중요한 플레이어에게 자신의 정체를 완벽하게 간파당했다. 그의 침묵은 모든 것을 인정하는 것과 같았다. 유아는 그런 그를 가만히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원망이나 분노보다는 오히려 깊은 연민과 이해가 담겨 있었다. 그녀는 그에게 다가가 그의 뺨을 부드럽게 감쌌다. 그의 얼굴은 차갑게 굳어 있었다. 많이 외로웠겠어요. 아무도 믿지 못하고 늘 가면을 쓴 채 살아야 했으니까. 그녀의 목소리는 따뜻했다. 배신당한 사람의 목소리가 아니었다. 오히려 상처 입은 영혼을 위로하는 치유자의 목소리에 가까웠다. 그 순간 강민준의 단단했던 방어벽이 무너져 내렸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그녀를 끌어안았다. 아주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누군가에게 온전히 기대는 감각이었다. 그는 그녀의 어깨에 얼굴을 묻은 채 아주 오랫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처음으로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강민준은 자신이 왜 이런 위험한 시험을 시작하게 되었는지, 돈과 권력의 정점에서 느꼈던 지독한 고독과 인간에 대한 불신에 대해 고백했다. 그리고 최세라의 야심과 그녀로부터 그룹을 지켜야만 하는 자신의 숙명에 대해서도 이야기했다. 유아는 그의 이야기를 묵묵히 들어주었다. 그녀는 그를 비난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녀는 그의 행동 이면에 숨겨진 깊은 상처와 진심을 찾으려는 갈망을 이해했다. 이야기가 끝났을 때 유아는 그에게 뜻밖의 제안을 했다. 당신이 나를 속였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아요. 그러니 나도 당신에게 빚을 하나 갚을 기회를 줘야겠어요. 그녀의 제안은 대담했다. 당분간 이 연극을 계속해요. 나는 여전히 아무것도 모르는 가난하지만 꿋꿋한 당신의 아내 서유화로 남을게요. 당신은 계속해서 무능한 막노동꾼 박진우로 살아주세요. 대신 이제부터 이 게임의 공동 플레이어가 되는 거예요. 강민준은 그녀의 말을 이해할 수 없었다. 유아는 그의 눈을 똑바로 보며 말을 이었다. 최세라는 나를 얕보고 있어요. 내가 당신의 가장 큰 약점이라고 생각하겠죠. 바로 그걸 역이용하는 거예요. 그녀가 나를 공격할수록 그녀는 더 많은 허점을 드러내게 될 거예요. 나는 그녀의 가장 가까이에서 가장 완벽한 위장으로 그녀의 모든 것을 파헤칠 거예요. 그녀의 눈빛은 그 어떤 전략가보다도 날카롭게 빛나고 있었다. 강민준은 처음에는 반대했다. 너무 위험한 계획이었다. 그는 더 이상 그녀를 위험에 빠뜨리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유하의 의지는 확고했다. 이건 단순히 당신의 전쟁이 아니에요. 그녀는 내 아버지의 인생을 망가뜨리려 했어요. 이건 이제 나의 전쟁이기도 해요. 그리고 나는 내 방식으로 싸울 거예요. 그녀의 단호한 태도 앞에서 그는 결국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다. 그 순간 두 사람의 관계는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더 이상 시험관과 피험자가 아니었다. 그들은 공동의 적을 앞에 둔 가장 완벽하고 위험한 파트너가 되었다. 옥탑방의 작은 테이블 위에서 세상에서 가장 은밀하고 거대한 작전이 계획되기 시작했다. 다음 날부터 유하의 연기는 한층 더 정교해졌다. 그녀는 최세라 측에서 심어놓은 감시자들이 있을 것을 예상하고 일부러 더 절망하고 힘들어하는 모습을 연기했다. 친정 공방 문제로 남편에게 짜증을 내기도 하고 돈 문제로 다투는 모습도 보여주었다. 그녀는 박진우의 무능력함에 지쳐가는 위태로운 아내의 모습을 완벽하게 연기했다. 이 모든 정보는 최세라의 귀에 그대로 흘러 들어갔다. 최세라는 자신의 계략이 드디어 효과를 보고 있다고 확신했다.
서유아의 정신력이 한계에 다다랐으며 이제 마지막 결정타를 날리면 모든 것이 끝날 것이라고 생각했다. 최세라의 결정타는 예상보다 더 교묘했다. 그녀는 태산문화재단을 통해 유아에게 개인적으로 접촉했다. 아버지의 사건으로 심려가 크겠다며 위로의 말을 건네는 척하며 그녀에게 은밀한 제안을 했다. 서유아 씨의 재능이 이대로 썩는 것이 안타까워요. 제가 뒤에서 후원해 줄 테니 남편분과 헤어지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건 어때요? 유아 씨 같은 인재는 더 큰 물에서 놀아야죠. 그것은 돈과 명예를 미끼로 한 달콤한 유혹이자 잔인한 이간책이었다. 그녀는 유아가 이 제안에 흔들릴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았다. 유아는 이 제안을 기다렸다는 듯이 덥석 물었다. 그녀는 최세라 앞에서 갈등하고 괴로워하는 연기를 완벽하게 해냈다. 그리고 며칠 뒤 그녀는 눈물까지 글썽이며 최세라의 제안을 받아들이겠다고 말했다. 이사님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저도 이제는 제 인생을 찾고 싶어요. 최세라는 속으로 쾌재를 불렀다. 그녀는 자신의 승리를 확신하며 유하를 자신의 개인 비서 겸 아트 컨설턴트라는 직함으로 재단에 채용했다. 서유하를 자신의 가장 가까운 곳에 둠으로써 감시하고 동시에 강민준에게 완벽한 패배감을 안겨주려는 계산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몰랐다. 자신이 호랑이 새끼를 자신의 안방으로 들인 것임을. 유아는 태산문화재단으로 첫 출근을 했다. 그녀는 일부러 어수룩하고 세상 물정 모르는 모습을 연기하며 최세라의 신임을 얻어갔다. 그녀의 주된 임무는 최세라의 개인적인 심부름과 일정 관리였다. 최세라는 그녀를 하녀처럼 부리면서도 그녀를 통해 강민준이 얼마나 비참하게 무너지고 있는지에 대한 소식을 들으며 만족감을 느꼈다. 유아는 그 모든 굴욕을 묵묵히 견뎌냈다. 그리고 밤이 되면 그녀는 그날 하루 동안 수집한 모든 정보들을 기억해냈다가 옥탑방으로 돌아와 강민준과 공유했다. 최세라의 통화 목록, 그녀가 만나는 사람들의 명단, 비밀 금고의 위치, 심지어 그녀의 컴퓨터 비밀번호를 알아내기 위한 사소한 단서들까지. 그녀는 가장 완벽한 스파이가 되어 적의 심장부에서 정보를 빼내고 있었다. 강민준은 유아가 보내오는 정보들을 바탕으로 태산그룹 내부의 방역 작전을 하나씩 준비해 나갔다. 그는 윤 비서를 통해 최세라의 비자금 흐름을 추적했고 그녀가 매수한 이사들의 약점을 파고들었다. 두 사람은 마치 체스판의 양끝에 앉아 보이지 않는 손으로 말들을 움직이는 체스 마스터와 같았다. 낮에는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부부를 연기하고 밤에는 세상을 뒤흔들 거대한 전쟁을 준비하는 동지가 되었다. 유아가 최세라의 사무실에서 중요한 회계 장부가 숨겨진 비밀 금고의 비밀번호가 그녀의 애완견 생일이라는 단서를 알아낸 날, 강민준은 드디어 반격의 시간이 임박했음을 직감했다. 모든 조각들이 맞춰지고 있었다. 이제 남은 것은 최세라가 자신의 승리를 확신하며 가장 방심하게 될 결정적인 순간을 기다리는 것뿐이었다. 최세라의 세상은 완벽했다. 그녀는 태산그룹의 회의실 꼭대기층에 서서 발 아래 펼쳐진 도시를 내려다보며 승리를 예감했다. 강민준은 서유에게 버림받고 옥탑방에서 폐인처럼 지내고 있다는 보고를 받았다. 서유아는 이제 그녀의 충실한 개가 되어 강민준의 비참한 소식을 꼬박꼬박 물어다 주었다. 그녀의 발목을 잡던 마지막 족쇄가 사라진 지금이야말로 왕좌를 차지할 절호의 기회였다. 그녀는 내일 열릴 정기 주주총회에서 긴급 동의안을 발의할 생각이었다. 장기간 자리를 비우고 그룹에 막대한 손해를 끼친 회장 강민준의 해임안. 수개월에 걸쳐 이사들과 주요 주주들을 돈과 협박으로 구워 삶아놓은 터라 가결은 확실했다. 내일이면 이 모든 것이, 이 도시가 그녀의 것이 될 터였다. 같은 시각 그들이 폐인의 소굴이라 비웃는 옥탑방은
거대한 전쟁을 앞둔 비밀 사령부의 긴장감으로 가득했다. 서유아와 강민주는 작은 테이블 위에 태산그룹의 지분 구조와 이사회의 인물 관계도를 펼쳐놓고 마지막 전략을 점검하고 있었다. 유아는 마침내 마지막 퍼즐 조각을 손에 넣은 상태였다. 며칠 전 그녀는 최세라의 사무실에서 애완견의 생일로 설정된 비밀번호를 이용해 금고를 여는데 성공했다. 그 안에서 발견한 것은 최세라의 모든 비자금 내역이 담긴 비밀 장부의 사본이었다. 모든 준비는 끝났어요. 이제 당신이 나설 차례예요. 유아가 말했다. 하지만 민주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 이 전쟁의 마지막 일격은 당신이 날려야 해. 시작도 끝도 당신 손으로. 나는 당신이 세운 무대의 마지막에 등장할 뿐이야. 그는 그녀의 손을 잡았다. 그의 눈에는 그녀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가 담겨 있었다. 주주총회 당일 태산그룹 본사 로비는 수많은 취재진으로 인산인해를 이루었다. 긴장된 공기 속에서 주주들과 이사들이 속속 도착했다. 최세라는 마치 여왕의 대관식에 참석하는 듯 자신감 넘치는 미소를 지으며 레드카펫이라도 깔린 듯 당당하게 걸어 들어왔다. 그녀의 곁에는 어머니 오지연 회장이 함께했다. 그리고 그들 뒤에는 서유아가 온순한 개인 비서처럼 그녀의 서류 가방을 든 채 조용히 따르고 있었다. 그녀는 너무나 미미한 존재여서 그 누구도 그녀에게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 그것이야말로 이 완벽한 역습의 핵심이었다. 회의가 시작되자 예상대로 모든 것은 최세라의 각본대로 흘러갔다. 그녀의 세력들은 강민준의 리더십 부재를 조목조목 비판했다. 그의 장기적인 부재, 박진우라는 가명으로 살고 있는 문란하고 무책임한 사생활, 그들이 악의적으로 편집한 남루한 차림의 사진까지 증거로 제출되었다. 그리고 그로 인해 그룹이 입은 막대한 손실까지. 모든 것은 강민준을 파렴치한 무능력자로 몰아가고 있었다. 회의장의 분위기는 완전히 최세락에 넘어간 듯 보였다. 마침내 그녀는 의기양양하게 자리에서 일어나 강민준 회장의 해임안을 공식적으로 발의했다. 의장이 표결을 선언하려는 바로 그 순간이었다. 잠깐만요. 정적을 깨고 윤 비서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표결에 앞서 주주 여러분께서 반드시 보셔야 할 중대한 자료가 있습니다. 모든 이사들과 주주들의 시선이 그에게 쏠렸다. 최세라는 불쾌한 표정으로 그를 쏘아보았다. 윤 비서는 그녀의 시선을 피하며 회의장의 육중한 정문을 향해 고갯짓을 했다. 모두의 시선이 문으로 향했다. 문이 열리면 강민준이 나타날 것이라고 모두가 예상했다. 하지만 문이 열리고 들어선 사람은 모두의 예상을 완전히 빗나간 인물이었다. 바로 서유아였다. 그녀는 더 이상 최세라의 온순한 비서가 아니었다. 그녀는 흔들림 없는 걸음으로 단상을 향해 걸어갔다. 회의장은 술렁이기 시작했다. 최세라는 당황과 분노가 뒤섞인 목소리로 소리쳤다. 지금 이게 무슨 짓이야? 저 여자를 당장 끌어내. 하지만 경호원들이 움직이기도 전에 유하의 차분하고 강단 있는 목소리가 마이크를 통해 회의장 전체에 울려 퍼졌다. 제 이름은 서유하입니다. 최세라 이사님의 개인 비서가 아니라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서 파멸시키려 하는 남자, 강민준 회장의 아내입니다. 그 한마디에 회의장은 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그때부터 그녀의 방역이 시작되었다. 그녀는 자신이 지난 몇 달간 수집한 증거들을 하나씩 스크린에 띄웠다. 그녀는 단순히 자료를 나열하지 않았다. 그녀는 하나의 거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최세라가 어떻게 자신의 아버지를 모함했는지, 어떻게 회사의 기밀을 빼돌렸는지, 그리고 어떻게 막대한 규모의 비자금을 조성했는지를 조목조목 밝혔다. 마침내 스크린에는 그녀가 확보한 비밀 장부의 사본이 띄워졌고 회의장에는
최세라가 자신의 측근들과 음모를 꾸미는 내용이 담긴 녹음 파일이 울려 퍼졌다. 증거는 너무나 명백하고 충격적이었다. 회의장은 아수라장이 되었다. 주주들의 분노에 찬 고함과 탄식이 곳곳에서 터져 나왔다. 최세라는 완전히 이성을 잃었다. 그녀는 단상으로 뛰어 올라가 유하의 멱살이라도 잡을 것처럼 발악했다. 거짓말. 저 여자는 거짓말쟁이야. 저건 다 조작된 거라고. 그녀의 우아했던 가면은 완전히 벗겨지고 궁지에 몰린 악인의 추악한 본모습만이 남았다. 그녀의 광기 어린 모습은 주주들 앞에서 그녀의 신뢰돼 마지막 확인 사살을 하는 셈이 되었다. 그녀가 고용한 이사들조차 그녀에게서 등을 돌리기 시작했다. 강민준 회장의 해임안은 압도적인 반대로 부결되었다. 대신 그 자리에서 새로운 긴급 동의안이 발의되었다. 최세라 이사와 관련자 전원에 대한 즉각적인 검찰 수사, 착수 및 직위 해제안이었다. 동의안이 만장일치로 통과되는 순간 윤 비서의 연락을 받고 밖에서 대기하고 있던 검찰 수사관들이 회의장으로 들이닥쳤다. 최세라와 오지연 회장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유하를 향한 증오 가득한 눈빛을 쏘아대며 수사관들의 손에 이끌려 나갔다. 모든 소란이 끝난 뒤 유하는 자신이 만들어낸 폭풍의 눈 한가운데서 조용히 서 있었다. 회의장이라는 이름의 전쟁터는 왕이 아닌 그 누구도 예상치 못했던 여왕의 손에 의해 평정되었다. 이제 모두가 진정한 왕의 귀환을 기다리고 있었다. 최세라와 그녀의 일당이 검찰에 연행되자 주주총회장은 거대한 혼돈에 휩싸였다. 모든 카메라와 모든 시선이 단상 위에 홀로 서 있는 서유혜에게로 향했다. 그녀가 누구인지, 어떻게 이런 엄청난 비밀을 손에 넣었는지, 그리고 회장 없는 태산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질문들이 사방에서 고함처럼 쏟아졌다. 유아는 쏟아지는 플래시 세례 속에서 꿋꿋하게 서 있었지만 홀로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무거운 순간이었다.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주먹을 꽉 쥐었다. 바로 그때였다. 회의장의 육중한 문이 다시 한번 활짝 열렸다. 이번에는 모두가 예상했던 그 남자가 들어섰다. 하지만 그의 모습은 그들이 언론을 통해 접했던 남루하고 비참한 노동자 박진우가 아니었다. 완벽하게 몸에 맞는 최고급 맞춤 정장은 그의 다부진 어깨와 훤칠한 키를 더욱 돋보이게 했다. 자신감 넘치는 걸음걸이와 좌중을 압도하는 날카로운 눈빛. 그는 노동자의 허물을 완벽하게 벗어던지고 태산그룹의 지배자 강민준으로 다시 태어나 있었다. 회의장 안에 모든 공기가 순간적으로 얼어붙었다. 사람들은 숨을 죽였다. 그 충격적인 변신 앞에서 카메라 셔터를 누르는 것조차 잊은 듯했다. 강민준은 성큼성큼 걸어 단상으로 향했다. 하지만 그는 연설대 앞으로 가지 않았다. 그는 곧장 유아의 곁으로 다가가 수많은 카메라 앞에서 그녀의 손을 단단히 잡았다. 그것은 세상에서 가장 확실하고 공개적인 연대와 파트너십의 선언이었다. 그는 유하의 손을 잡은 채 비로소 주주들과 언론을 향해 몸을 돌렸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회의장 구석구석까지 울려 퍼질 만큼 강력한 힘을 담고 있었다. 오랜 시간 자리를 비웠습니다. 그로 인해 주주 여러분과 태산의 임직원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그룹의 회장으로서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그는 깊이 고개를 숙였다. 그리고 다시 고개를 들었을 때 그의 눈빛은 한치의 흔들림도 없었다. 하지만 저는 숨어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저는 태산의 심장부에 깊숙이 박혀있던 독버섯을 뿌리 뽑기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싸우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부재가 최세라로 대표되는 부패 세력을 색출하기 위한 길고 위험한 위장 수사였음을 밝혔다. 그의 설명은 그의 무책임했던 행적을 그룹을 위한 치밀하고 전략적인 희생으로 완벽하게 둔갑시켰다. 그리고 그는 모든 스포트라이트를 자신의 옆에 선 유해계로 돌렸다. 이 길고 외로운 싸움에서
저의 눈과 귀가 되어주고 저의 칼과 방패가 되어준 사람이 바로 이 사람입니다. 그는 유아의 손을 더욱 굳게 잡았다. 여러분은 이 사람을 그저 제 아내로만 알고 있겠지만 서유하 여사야말로 오늘 이 자리에서 태산을 구한 진정한 영웅입니다. 제가 그림자 속에서 싸우고 있을 때 그녀는 적의 심장부 한가운데서 빛을 향해 싸웠습니다. 그녀의 지혜와 용기가 없었다면 오늘의 태산은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의 선언에 회의장은 다시 한번 술렁였다. 시골 출신의 평범한 여자가 아니라 거대 그룹을 구한 전략가. 사람들은 경악과 경애가 뒤섞인 눈으로 유하를 바라보기 시작했다. 그의 연설은 태산의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며 마무리되었다. 투명 경영, 윤리 경영, 그리고 서유아가 보여준 가치를 바탕으로 한 혁신. 그는 최세라의 잔존 세력을 모두 척결하고 이 사회를 전면 개편할 것을 약속했다.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태산의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선포와도 같았다. 회의장에 모인 사람들, 그리고 이 모든 광경을 뉴스를 통해 지켜보고 있던 대한민국의 상류사회는 거대한 충격에 빠졌다. 그들이 그토록 무시하고 비웃었던 볼품없고 가난한 남자가 바로 거대 제국의 황제였고 순진에 빠진 시골 여자가 제국을 구한 여걸이었다. 부와 외모 배경으로 사람을 판단하던 그들의 천박한 가치관이 산산조각 나는 순간이었다. 그들의 입에서 흘러나오던 비웃음과 동정은 이제 부끄러움과 경애로 바뀌어 있었다. 모든 발표가 끝나고 강민준과 서유아는 수많은 인파에 둘러싸였다. 하지만 그 순간 두 사람은 오직 서로의 눈만을 바라보고 있었다. 강민준의 눈에는 미안함과 고마움, 그리고 깊은 사랑이 담겨 있었다. 유하의 눈에는 그 모든 것을 이해한다는 따뜻함과 승리의 기쁨이 어려 있었다. 길고 길었던 전쟁이 끝났다. 강민준이 수많은 소음 속에서 그녀에게만 들릴 목소리로 속삭였다. 이제 우리의 새로운 삶을 시작할 준비 됐어요? 유아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그를 향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미소를 지어 보였다. 마침내 두 사람은 손을 맞잡고 회의장을 빠져나왔다. 문이 열리는 순간 복도를 가득 메운 카메라 플래시가 폭포수처럼 쏟아졌다. 더 이상 숨지도 위장하지도 않았다. 그들은 세상 앞에 당당히 함께 섰다. 세련된 카리스마를 뿜어내는 젊은 회장과 평범함 속에 비범한 지혜를 감춘 그의 아내. 그들의 모습은 대한민국 전역으로 생중계되었다. 하나의 전설이 탄생하는 순간이었다. 그리고 소위 상류 사회라 불리던 이들은 자신들의 편견과 오만이 만들어낸 대반전극 앞에서 씁쓸한 패배를 곱씹어야만 했다. 거대한 가면 무도회는 끝났다. 이제 진짜 무대의 막이 오를 시간이었다. 주주총회에 폭풍이 지나간 뒤 강민준과 서유아가 돌아온 곳은 화려한 펜트하우스가 아닌 그들의 이야기가 시작되었던 허름한 옥탑방이었다. 모든 거짓과 위장이 벗겨진 지금 이 작은 공간은 두 사람의 진짜 감정이 쌓여온 유일한 성소였다. 창밖으로는 여전히 화려한 도시의 야경이 빛나고 있었지만 이제 더 이상 두 사람을 위축시키는 절망의 풍경이 아니었다. 그것은 앞으로 그들이 함께 만들어갈 새로운 세상의 배경처럼 보였다. 두 사람은 아무 말 없이 한참 동안 서로의 온기만을 느끼며 그 풍경을 바라보았다. 먼저 침묵을 깬 것은 강민준이었다. 그는 유아의 앞에서 조용히 무릎을 꿇었다. 세상의 정점에 선 남자가 자신이 사랑하는 여자 앞에서 가장 낮은 자세로 용서를 구하는 순간이었다. 내가 틀렸어요, 유아 씨. 그의 목소리는 깊은 후회와 진심으로 떨리고 있었다. 나는 사람을 믿지 못했고 사랑을 시험하려 했어요. 내 오만함과 불신으로 당신에게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줬어요. 나를 용서해달라는 말조차 할 자격이 없다는 걸 알지만 그래도 진심으로 당신에게 용서를 구하고 싶어요. 그는 고개를 숙인 채
그녀의 처분을 기다렸다. 유아는 말없이 그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그녀는 그를 일으켜 세웠다. 당신이 나를 속인 것은 사실이에요. 그 상처가 완전히 사라지지도 않았고요. 그녀의 목소리는 담담했다. 하지만 나는 당신의 거짓된 모습 속에서 당신의 진짜 모습을 봤어요. 누구보다 외로웠고 누구보다 진심을 갈구했던 한 남자를요. 당신의 시험은 틀렸지만 그 시험을 통해 우리는 서로의 진심을 확인했어요. 그러니 이제 용서는 됐어요. 대신 평생에 걸쳐 당신의 진심을 내게 증명해 보여주세요. 그녀의 말은 용서보다 더 깊은 이해와 신뢰의 약속이었다. 그 순간 강민주는 주머니에서 작은 벨벳 상자를 꺼냈다. 그가 상자를 열자 그 안에는 세상에서 가장 크고 화려한 다이아몬드 반지가 아닌 유하가 예전에 스케치북에 장난처럼 그렸던 디자인과 똑같은 소박하지만 우아한 백금 반지가 들어있었다. 그녀의 도자기를 닮은 부드러운 곡선과 은은한 빛을 품은 반지였다. 그는 다시 한번 그녀의 앞에 무릎을 꿇었다. 이건 시험이 아니에요. 태산그룹의 회장으로서도 아니에요. 서유아라는 한 여자를 사랑하고 그녀 없이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남자 강민준으로서 당신에게 청하는 겁니다. 나와 진짜 결혼해 줄래요? 유하의 눈에서 마침내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닌 모든 상처가 씻겨 내려가는 기쁨의 눈물이었다. 그녀는 활짝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네, 결혼할게요. 태산그룹 회장의 아내가 아니라 당신의 유일한 파트너 서유아로서. 그가 그녀의 손가락에 반지를 끼워주자 반지는 마치 처음부터 그 자리에 있었던 것처럼 완벽하게 들어맞았다. 두 사람은 서로를 끌어안고 옥탑방의 작은 창문으로 쏟아져 들어오는 달빛 아래서 오랫동안 입을 맞추었다. 세상에서 가장 이상하고 위험했던 그들의 연애가 끝나고 진짜 사랑이 시작되는 순간이었다. 그 후 몇 달간 태산그룹에는 거대한 변화의 바람이 불었다. 강민주는 최세라와 그녀의 부패 세력을 완전히 척결하고 젊고 혁신적인 인재들로 이 사회를 새롭게 구성했다. 서유아는 공식적으로 그룹의 경영에 참여하지는 않았지만 그녀의 영향력은 그룹 전체에 스며들었다. 그녀의 이름으로 서유아 전통문화예술재단이 설립되었고 태산의 전폭적인 지원 아래 그녀의 아버지가 운영하는 공방을 비롯한 수많은 장인들이 세계 시장으로 뻗어나갈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 그녀는 돈이나 권력이 아닌 문화와 예술의 힘으로 세상을 바꾸는 자신만의 방식을 보여주었다. 최세라와 오지연 회장은 횡령, 배임, 주가 조작 등 수많은 혐의로 법의 심판을 받았다. 한때 사교계를 주름잡던 그들의 이름은 이제 대한민국 상류 사회에서 가장 큰 스캔들이자 교훈으로만 남게 되었다. 그들이 그토록 경멸했던 가난한 여자가 자신들의 모든 것을 빼앗고 새로운 시대의 아이콘이 되는 것을 그들은 차가운 감옥의 벽 너머에서 지켜봐야만 했다. 그리고 6개월 뒤 강민준과 서유아의 진짜 결혼식이 열렸다. 수많은 언론과 재계의 이목이 집중된 결혼식이었지만 그 형식은 소박하고 기품이 있었다. 화려한 보석과 장식 대신 유아가 직접 빚은 백자들과 들꽃들이 식장을 가득 채웠다. 하객들 역시 돈과 권력을 자랑하는 낡은 상류층이 아닌 두 사람이 진심으로 존경하는 예술가, 혁신가, 그리고 오랫동안 그들을 지지해준 진정한 친구들로 채워졌다. 순백의 드레스를 입은 유아는 처음 구청에서 만났을 때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아름답고 당당했다. 그녀의 곁에 선 강민주는 더 이상 시험관의 냉정함이나 노동자의 위축된 모습이 아닌 오직 사랑하는 여자를 바라보는 남자의 따뜻하고 행복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두 사람은 서로의 눈을 바라보며 영원한 사랑과 신뢰를 서약했다. 그 모습을 지켜보는 사람들은 깨달았다. 볼품없고 가난한 남자와 결혼했던 순진한 여자의 이야기는 사실 황제의 마음을 사로잡은 것에서 그치지 않고
그의 제국 전체를 자신의 가치로 물들인 한 여왕의 대관식이었음을,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그 어떤 스캔들보다 더 충격적이고 아름다운 상류 사회를 영원히 바꾸어 놓은 진짜 결말이었다.